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인물은 바로 펠런티오 테크놀로지스의 CEO 알렉스 카프입니다. 네, 알렉스 카프. 정말 독특한 인물이죠. 맞아요. 보통 우리가 기술기업 CEO라고 하면 뭐랄까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처럼 혁신적인 제품, 성공 신화 이런 걸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소스들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카프의 여러 발언들을 쭉 모아서 보니까요. 이게 단순한 경영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오, 어떤 점에서요? 이건 거의 실리콘밸리 문화에 대한 아주 신랄한 피편서 같기도 하고 또 미국 정부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향한 대담한 제안서 같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서구 문명의 미래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철학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분석의 가장 재미있는 지점이 바로 그거죠. 그가 계속해서 말하는 그 잔혹한 진실이라는 게 대체 뭘까? 이게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카프의 주장들은 언뜻 보면 다 제각각 다른 이야기 같아요. 실리콘밸리 욕했다가 국방부 비판했다가 갑자기 서구 문명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엔 좀 헷갈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주 정교하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바로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아, 좋습니다.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서 보면 전체 그림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첫째는 실리콘밸리의 그 독특한 투자 문화에 대한 비판. 네, 둘째는 미국 국방 조달 시스템이라는 이 거대한 관료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그의 지정학적인 신념 혹은 철학입니다. 문화, 제도, 철학 이 세 가지군요. 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그걸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축, 가장 흥미로운 실리콘밸리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소스를 보니까 카프가 사업 초기에 겪었던 아주 재미있는 모순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거요?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VC들을 상대할 때는 충분히 오만하지 못해서 후회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반대로 정부 관료들을 만났을 때는 너무 오만해서 실수했다고 인정을 해요. 네네. 아니 이게 같은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엔 너무 상반되잖아요.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 오만과 겸손의 역설. 이게 카프가 실리콘밸리 문화를 비판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의 주장은 이거예요.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VC들은요, 기술의 본질적인 가치나 사업 계획의 논리성보다 네. 창업가가 보여주는 그 태도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태도요? 사업성보다 태도를 본다고요? 네, 일종의 연극 같은 거죠. 창업가가 뭐랄까 노골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로 엄청난 자기 확신을 막 내뿜지 않으면 오히려 그 주장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버리는 이상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제품은 이런 기술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내가 이 시장을 다 먹어버릴 겁니다. 라고 소리치는 그런 연기를 하는 게 투자를 받는데 더 유리하다. 이런 말처럼 들리네요. 거의 뭐 퍼포먼스 아트 수준인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카프가 한 유명 VC 파트너를 만났던 일화를 소개하는데 이게 아주 상징적입니다. 어떤 일 하죠? 미팅 내내 그 파트너가 자기 사업 설명은 듣는 동 마는 동하고 그냥 종이에 계속 낙서만 하고 있더래요. 정말 무례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카프는 나중에 이걸 회상하면서 만약 그때 자기가 내 말을 듣지도 않는데 당신들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이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런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면 네. 오히려 그 VC가 오, 저 친구 보통이 아닌데 하면서 투자를 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와, 진짜요? 무시당했다고 화를 내고 나가면 투자를 해준다. 이게 합리적인 투자 결정 과정이라고 보긴 정말 어렵겠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투자가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투자자의 아주 주관적인 인상이나 그날 기분에 좌우될 수 있다는 비이성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행동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VC들이 오만함이나 무례함 같은 특성을 성공의 잠재적인 신호로 착각하는 일종의 인지적 오류에 빠져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아, 저렇게까지 자신감이 넘치는 걸 보니까 뭔가 있긴 있나 보다 하는 그런 심리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논리보다는 기세에 투자하는 문화랄까요? 카프는 바로 그 점을 아주 신랄하게 꼬집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그런 독특한 어찌 보면 비합리적인 문화가
VC 투자에만 영향을 미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물론이죠. 정부,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를 상대할 때는 그 오만함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고 하셨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샌드힐 로드에서는 통했을지 모를 그 오만한 태도가 워싱턴 DC에서는 완전히 독이 된 거죠. 문화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렇죠. 카프는 국방부의 조달 시스템이 심각하게 비효율적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데요. 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진단합니다. 세 가지 원인? 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제품이 아닌 서비스 중심의 계약 관행입니다. 잠시만요. 제품이 아닌 서비스라. 이게 좀 헷갈리네요. 보통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성 제품보다는 나한테 딱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항상 더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근데 왜 국방부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마치 양복을 기성복 대신에 비싼 돈 주고 맞춤으로 맞췄는데 결과물이 더 안 좋다는 말처럼 들려서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게 바로 함정이죠. 정부는요, 이미 상업시장에서 수많은 고객들을 통해 검증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서 쓰는 것보다 네.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나 혹은 개발에 들어간 비용에다가 이윤을 딱 얹어주는 비용 가산 계약을 압도적으로 선호합니다. 비용 가산 계약이요? 네, 들어간 돈에 이윤을 보장해주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게 기존의 거대 방산업체나 시스템 통합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완벽하게 일치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기존 업체들은 그렇게 해야 계속 일거리가 생기고 또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은 치명적인 문제 세 가지를 낳습니다. 첫째, 카프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절대 확장되지 않는다. 확장되지 않는다. 네, 오직 그 특정 목적에만 맞춰져 있어서 다른 곳에 적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일회용 프로그램처럼요.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은 그런 일회성 프로젝트를 기피합니다. 재미도 없고 경력에도 별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겁니다. tend not to work. 그냥 작동하는 경향이 없다고 아주 강하게 말하죠. 와, 돈은 돈대로 쓰고 결과물은 없고 최악이네요. 그렇죠. 펠란티어도 초기에는 이런 서비스 회사들 계약의 매출의 일부만 받고 제품을 끼워 파는 식으로 간신히 진입해야 했어요. 거의 읍소하다시피 해서요. 아, 처음엔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군요. 네. 그런데 지금 그 회사들이 펠런티어를 향해 느끼는 감정을 카프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극도의 질투. 질투요? 네. 자신들의 비효율적이고 낡은 방식이 펠런티어의 효율적인 제품 앞에서 그 민낯을 완전히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맞춤형이라는 말이 오히려 비효율과 실패의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원인은 뭔가요? 두 번째는 상업적 검증의 부재입니다. 이건 첫 번째 문제와 바로 연결되는데요. 상업적 검증? 네, 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가 상업적으로 단 한 번도 팔린 적이 없다면 그건 그냥 비현실적인 소리다. 아, 생각해보세요. 상업시장이야말로 제품의 성능, 효율성, 안정성을 검증하는 가장 혹독하고 완벽한 시험대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고 고객들은 냉정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 치열한 경쟁을 통과한 제품이 진짜라는 거죠. 결국 정부는 이 중요한 시장 규율이라는 거대한 필터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서비스에 막대한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아주 근본적인 시장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지정학적 요인이라고 하셨죠. 네. 카프는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는 거의 예외 없이 미국에서 만들어진다고 단언합니다. 그렇게까지 단정적으로요? 네. 미국의 그 깊고 넓은 인재풀, 혁신을 장려하는 생태계, 그리고 실패를 용납하는 문화가 결합된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미국 정부는 이 엄청난 국내 자산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네요. 최고의 무기가 자기 나라 안에 있는데 그걸 못 쓰고 있는 셈이군요. 그렇죠. 낡은 조달 시스템 때문에 오히려 최고의 기술을 외면하는 그런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진단이 정말 날카롭네요. 정리해보면 서비스 중심 계약, 상업적 검증의 부재, 그리고 미국의 혁신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이 세 가지군요. 맞습니다.
이쯤 되면 진단은 충분한 것 같고 이제 처방이 궁금해집니다. 이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카프의 구체적인 해결책은 뭔가요? 그냥 비판만 하진 않았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그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두 가지 정책 개혁안을 제시해요.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뭔가요? 첫 번째는 1% 혁신 제품 의무 구매 법제화입니다. 아주 영리한 제안이죠. 1%요? 전체 예산의 1%. 언뜻 듣기엔 좀 작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 정도로 변화가 가능할까요? 그게 바로 이 제안의 핵심이자 아주 똑똑한 지점입니다. 현재 미 국방부 예산이 거의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000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1,000조 원. 그것의 1%는 얼마일까요? 무려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그렇죠. 이건 기존의 시스템 통합 업체들이 꽉 장악하고 있는 그 거대한 비용 가산 계약 생태계를 한 번에 다 뒤엎자는 그런 급진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아, 그들의 99%는 일단 그대로 두자는 거예요. 네. 대신에 단 1%만이라도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상업적으로 검증됐으며 실제 전장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제품, 소프트웨어에 의무적으로 쓰도록 법으로 만들자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면전이 아니라 일종의 쐐기를 박는 전략이군요. 파괴가 아니라 저금. 정확합니다. 기존 세력의 엄청난 저항을 피하면서도 펠런티어 같은 혁신 기업들에게는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 진입 신호를 주는 거네요. 정말 스마트한데요. 그렇죠. 거대한 시스템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는 대신에 점진적인 적응, 애답테이션을 유도하는 매우 전략적인 접근법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더 재미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진실성 의무화, 일명 비디오 플래그 제도입니다. 비디오 플래그요? 깃발을 단다는 건가요? 그건 뭔가요? 국방부 내에서 보고되는 모든 종류의 시스템 시연이나 보고서에 네. 만약 그것이 실제 데이터로 실시간 작동하는 진짜 제품이 아니라 네. 그냥 보기 좋게 미리 만들어 놓은 영상 비디오나 단순 개념도일 경우 반드시 경고 딱지를 붙이자는 겁니다. 경고 딱지요. 네, 예를 들면 화면 구석에 주의! 이것은 실제 작동하는 제품이 아닌 사전 제작된 영상입니다. 와 같은 문구를 의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넣자는 거죠. 와, 그거 정말 강력하겠는데요. 그렇죠. 일종의 진실인증 마크 같은 거네요. 고위 결정권자들이 더 이상 그럴듯한 PPT나 데모 영상에 속아서 수천억짜리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기관 내의 고위 지도자들에게 진실성 허네스티를 강제하는 아주 강력한 효과를 낳습니다. 실제 작동하는 결과물, 워킹 프로덕츠를 요구하는 문화로 조직 전체를 바꾸는 아주 효과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말로만 하는 혁신이 아니라 눈앞에서 지금 당장 작동하는 진짜 혁신을 가져오라는 압박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개혁안들이 단순히 펠런티어의 사업을 돕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 같네요. 듣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네, 맞습니다. 카프가 이렇게 실리콘밸리부터 국방부까지 날을 세워 비판하고 개혁을 외치는 건 거의 뭐랄까 철학적 신념에 가까운 동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의 사업 전략은 아주 거대한 지정학적 신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정학적 신념. 네, 카프는 이걸 숨기지 않고 아주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펠런티어라는 회사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서구와 그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라고요. 서구와 그 가치를 보존한다. 스케일이 정말 크네요. 네, 그리고 그 보존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미군이 압도적으로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서구 가치 보존을 위해서 미군의 압도적 우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말 대담한 선언이네요. 그리고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미래의 군사적 우위는 더 이상 탱크나 전투기 같은 거대한 금속 물체, 빅 메탈 띵스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선언해요. 하드웨어가 아니다. 네. 미래 전쟁의 승패는 바로 소프트웨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진정한 경쟁 우위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역량에 있으며 이걸 제대로 활용해야만 미래의 패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게 그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적인 소프트웨어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기존 국방부 시스템이나 거대 방산업체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여기서 그 철학이 더 깊어지는 지점이 나오겠군요. 네, 바로 여기서 그의 생각이 이단화, 프릭쇼와 혁신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단화요? 프릭쇼. 네, 그는 진짜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는 종종 주류 시스템 바깥에 있는 괴짜들 혹은 규범에 맞지 않는 아웃사이드 더 노움, 사람들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해요. 시스템이 자기들과 닮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내무자들만 편애하기 시작하면 혁신은 그 순간 질식해서 죽어버린다는 거죠. 마치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너무 과민해져서 외부에서 들어온 유용한 물질까지 전부 이물질로 보고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처럼 들리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카프는 서구의 미래가 때로는 비호감일지라도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작동하는 제품을 만드는 바로 그 외부인들에게 달려있다고 역설합니다. 비호감일지라도? 네,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주장을 넘어서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포용의 개념을 인종이나 성별을 넘어서 생각과 스타일이 다른 문화적, 지적 다양성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사회적 소수자를 포용하자는 차원이 아니군요. 훨씬 더 넓은 개념이죠.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는 이단화들을 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서구 문명의 혁신 역량을 결정하고 나아가 생존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정말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네요. VC 문화의 비합리성을 폭로하고 국방부 조달 시스템에는 작동하는 제품과 시장 원리라는 충격요법을 주입하고 네. 궁극적으로는 그를 통해 소프트웨어 우위를 확보해서 서구의 지정학적 우위를 지키려 한다. 정말 다층적인 전략입니다. 맞습니다. 그의 모든 발언은 충격요법을 통한 시스템 적응 유도라는 하나의 큰 그림으로 모아집니다. 그는 스스로를 현재 시스템의 비효율성에 맞서 싸우는 전사, 워리어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전사. 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지금 변하지 않으면 서구의 안보 자체가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그 잔혹한 진실을 정책 결정자들과 대중에게 끊임없이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프가 제안한 그 1% 의무 구매 같은 규칙, 이게 정말로 거대한 관료주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아니면 시스템 내부의 기득권자들이 결국 그 1%마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게 될까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규칙을 만들면 그 규칙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항상 나타나니까요. 외부의 혁신을 폐쇄적인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수혈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 제정 외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한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